페이지 12쪽 보시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 첫 번째 다뤘었던 내용이 여러 가지 이 화학의 발견, 어떤 화학의 어떤 입자의 발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입자를 정의 내렸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입자를 세는 입자의 상대적 질량을 재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우리가 쭉 살펴봤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칭을 해서 화학식 양이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준이 결과적으로 원자량이 돼요. 그죠? 그래서 원자량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화학식량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화학식량 중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원자량을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되고,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 그랬을 때 원자량과 질량수는 서로 다른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원자량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웠던 게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원자번호 6번의 탄소였죠. 탄소를 12.00이라고 두고, 그지? 나머지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따져놨었습니다. 근데 동위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원소라도 질량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위 원소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각각의 질량수와 존재 비율까지 감안한 그런 원자량을 하나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량이 결과적으로 평균 원자량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1, 그죠? 탄소는 12가 나올 것이고, 질소는 14, 그 다음에 산소는 16,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5, 이런 식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원자량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 이제 분자량이랄지 또는 실험식량이랄지 이런 것들은 원자량을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 가서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페이지 12쪽을 보시면 중간부터 몰이 나옵니다. 그죠? 이 몰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몰. 영어로는 MOL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몰은 입자를 세는 단위예요. 입자를 세는 단위인데, 여기서 말하는 저 입자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 말하는 어떤 입자든 물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입자로 셀 수 있는 단위가, 셀 수 있는 물질들이 원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이온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전자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화합물 자체도 우리가 셀 때 몰 단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어떤 입자든지 다 몰로 세버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혼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H2O가 있어요. H2O라고 하는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H2O 분자가 1몰이 있을 때, 알겠니?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개수만큼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분자의 몰수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1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는 몇 몰이지? 또는 산소 원자는 몇 몰이지?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요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각각 수소가 2개씩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큰 덩어리 분자가 1몰이 있다면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소 원자는 당연히 그 몰수의 2배만큼, 따라서 2몰만큼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자 내에 산소 원자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1몰에서 나올 수 있는 산소 원자 몰수는 1몰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또 물어보는 게 전체 원자의 총 몰수는 하고 물어보면은 3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든지 셀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어떤 개수를 물어본다면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느냐,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들을 셀 때,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을 셀 때도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좀 세는 게 어려워지니까 묶어서 세는 단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입자를 세는 단위도 1개, 2개 세다가 더 이상 셀 수가 없으니까, 너무 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세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뭉뚱그려서 셀 수 있는 그런 단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몰,
앞서 몰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MOLE까지 적는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MOL까지만 적습니다. 그랬을 때 1몰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오케이? 자, 이 정해져 있는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그런데 이 1몰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이 탄소를 12라고 정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탄소 원자가 12g만큼이 있을 때 과연 몇 개가 있을까? 그것을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오케이? 자, 탄소 원자가 12g만큼이 있을 때, 알았니? 과연 몇 개가 있지? 그 수를 세본 거죠. 그 수를 셌더니 그 수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왔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앞서 우리가 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이야기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탄소를 지금 12라고 잡은 상태에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보다 12분의 1만큼 작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을 때 12g이라면은 이때 수소 원자가 똑같은 개수 1몰만큼,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면은 과연 질량이 얼마가 나오느냐? 당연히 요 12g보다 12분의 1만큼 작겠죠. 그러니까 몇 g이 나온다? 1g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 같은 경우가 1몰이 있으면은 당연히 똑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 탄소랑 산소는 12대 16의 질량비를 나타내니까 탄소 원자가 1몰 있을 때 12g이라면은 산소 원자는 1몰 있을 때 몇 g이 나와야 된다? 16g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원자량을 정해놓고 그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1몰의 개수를 정의 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몰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1몰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정해진 그 이유가 바로 탄소 원자를 원자량 12라고 기준을 삼은 상태에서 12g 속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왠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1몰의 개수는 정해진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그런데 이 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보가드로는요, 분자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원자를 주장을 했던 돌턴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같은 이런 법칙들이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가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해서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또 다른 기체가 만들어질 때 그 기체의 부피 관계를 따지는 것을 원자로 가지고는 설명을 못하는 모순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그때 각각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는 것. 오케이? 그것을 원자의 개념으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원자가 쪼개지는 모순이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그런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제안을 했던 게 바로 원자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분자의 개념을 쓰게 되면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 훌륭하게 설명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보가드로가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분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을 땐 그 당시의 학회에서는 분자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난 상태에서 또 다른 개념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눈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거나 그랬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한참 뒤에나 아보가드로의 제자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버립니다. 그래서 한참 이후에 이 아보가드로의 분자의 개념을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아보가드로가 당시에 분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는 무조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어떤 온도와 압력 조건,
또는 어떤 부피 속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분자의 개념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일정 온도와 압력 속에 과연 일정 부피를 딱 잡아주면은 모든 기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따져봤던 거죠. 그랬더니 그 일정한 숫자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정한 수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아보가드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쓰는 이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이 숫자인 정해진 숫자도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보가드로가 이야기를 한 숫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한참 뒤에나 아보가드로가 당시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수를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몰, 원자, 분자, 이온 등과 같은 작은 입자의 개수를 묶음으로 나타내는 단위이며 1몰은 원자량이 12인 탄소 원자 12g 속에 포함된 탄소 원자의 수로 6.02 곱하기 10의 23의 입자 수를 나타내며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자든지 간에 1몰에는 항상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밑에 표에 보면은 원자, 분자, 이온 이런 모든 개념에서 다 1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지?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언스 디저트에 1몰은 왜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정해져 있을까? 이렇게 지금 그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예요. 탄소 원자를 원자량 12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12g 속에 몇 개가 들어가 있지? 그렇게 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낸 거고 그렇다면은 이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개수만큼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원자량에 비례하는 질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탄소 원자가 12g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면은 수소 원자가 1몰 있을 때는 당연히 12분의 1만큼 작으니까 1g. 산소 원자가 1몰이 있다면은 당연히 역시 12대 16의 질량비를 나타내야 되니까 얘가 12g이라면 얘는 16g 이렇게 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가 나와 있는데 물질의 몰수로부터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몰수를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선생님이 예로 든 것은 물 분자였습니다. 물 분자가 1몰이 있다면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원자는 각각 분자 1몰 속에 원자가 2개씩 들어가 있는 형태이니까 원자는 2몰이고 산소 원자는 분자 1몰당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원자는 1몰에 해당한다. 이렇게 개수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를 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1몰이라고 하는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숫자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온 이유가 바로 탄소 원자의 12g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다시 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화학식량의 가장 기준이 되는 원자량은 탄소를 12라고 기준을 삼은 상태에서 나머지의 원자량들을 다 잡아놓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원자들이 탄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수소인 경우도 있었고요. 다른 원자인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들어 탄소를 기준으로 잡은 상태에서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하지 않고 1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왜 굳이 꼭 12라고 해야 되느냐? 그냥 하기 좋게 1이라고 해버리자. 이렇게 해도 나머지 원자량들은 다 나올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일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졌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또는 알고 있는 것 중에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기준이 탄소가 아닌 수소로 바뀌었다고 쳐봅시다. 알겠죠? 지금 우리는 탄소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수소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기준을 딱 잡아놓고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기준은 탄소에서 수소로 달라졌지만 이때 요 내용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원자량 안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 탄소의 기준을 12라고 잡은 상태에서, 맞지? 탄소의 기준을 12라고 잡은 상태에서 수소는 그것보다 12분의 1만큼 작아서 1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다시 여기서 수소를 그냥 1이라고 딱 잡아놔버리면은요, 이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원자량에서도 수소가 1이니까 실질적으로 원자량 변화되는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원자량이 변화되는 게 없다면은 당연히 분자량이나 실험식량 절대 안 변합니다. 맞죠? 원자량이 그대로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몰 개수 안 달라집니다. 왜? 만일 수소를 기준으로 잡아버린다면은요, 이때 몰수는 수소 원자 1g 속에 포함된 수소 원자 수로 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몰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게 결과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원소의 원자량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했으면은 탄소의 원자량 12만큼에서 g을 붙여 12g 속에 몇 개 들어있지? 이걸 따지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수소로 바꿔버리면은요, 이때 수소가 원자량이 1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소 원자 1g 속에 몇 개 포함되어 있지? 이걸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똑같이 몇 개가 나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나오겠죠? 몰수 안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값들도 안 달라져요. 알겠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값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상대적 값들을 표현하는 것과 실제 값들을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질을 저울에 딱 달았을 때 나오는 그 저울 눈금은 실제 값들이죠. 근데 내가 그것을 상대값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실제 값들은 절대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값들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기준을 탄소에서 수소로 바꿨을 때는요, 이때 수소가 그대로 1이라고 잡았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두 번째, 원자량이 달라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이거죠. 이 말은 예를 들어서 기준은 그대로 탄소로 갑니다. 알겠죠? 기준은 그대로 탄소로 가는데 문제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생각하지 않고 1로 바꿔버릴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가 원래 12였는데 요거를 1로 바꿔버립시다. 알겠죠? 나는 이제부터 탄소를 기준으로 잡되 탄소의 원자량은 1이라고 볼 거야. 이게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각각의 원자량들도 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12분의 1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6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자량이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아, 변화되는 거 있네요. 뭐가 달라져? 일단 원자량 달라지죠. 원자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모든 화학식량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몰수는 탄소 안 바꿨습니다. 탄소 기준 안 바꿨어요. 그럼 탄소의 몰수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몰수는 기준이 되는 각각의 원자량의 g을 붙인 상태에서 몇 개 들어가 있지? 그걸 따지는 거거든. 그럼 이 경우에는 그 몰수가 탄소 원자 몇 그램? 탄소 원자 몇 그램? 그렇죠. 1g 속에 포함된 탄소 몰수란 말이에요. 탄소 개수. 오케이? 그럼 이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12로 나눠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몰수가 달라져 버려요.
맞죠? 근데 이렇게 몰수가 달라져 버린다면은 당연히 다른 원자들이 가지게 되는 각각의 1몰 개수 다 달라져 버리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바뀌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1몰의 질량,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도 다 달라져 버립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제 값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값들은. 저울로 쟀을 때 거기에 나오는 눈금들은 절대 안 달라집니다. 실제 부피 안 달라지죠. 알겠나요? 상대 값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값들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외로 문제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변할까 안 변할까? 알았니?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몰수, 1몰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냥 그것만 알아두려고 하지 말고 저 몰이 왜 나왔지? 1몰 개수가 왜 나왔지? 그것부터 먼저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3쪽에 보시면 두 번째 몰과 질량 부분 나와 있죠?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요 그냥 한꺼번에 몰 질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몰 질량은 1몰 질량을 의미해요. 1몰 질량. 그런데 이때 이 1몰 질량은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g을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왜냐? 어차피 1몰 개수를 만들어낸 게 탄소 원자를 12.00이라고 원자량을 기준을 삼아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g 붙여서 12g 속에 몇 개 들어가 있지? 이렇게 찾아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몰 질량은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됩니다. 또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여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화학 식량에다가 g을 붙여준 게 결과적으로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는 거. 그지? 자, 수소 원자 1몰. 질량은 원자량 1에다가 g 붙여주면 되겠죠. 수소 분자 1몰. 그렇다면은 분자량. 수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분자량은 2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g 붙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H2O 분자 2몰 질량은? 하고 물어보면은 이때 H2O의 분자량은 1짜리가 2개, 16짜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전체 얼마? 전체 얼마? 18. 맞죠? 그럼 1몰 있으면은 18g이겠죠? 그런데 2몰 있으니까 2배. 따라서 36g. 맞죠? C6H12O6 포도당 분자입니다. 포도당 분자가 예를 들어 0.5몰 있을 때는 얼마지? 그러면은 요거 분자랑 계산해야 되겠죠. 그지? 12짜리 6개, 1짜리 12개, 16짜리 6개 다 더해보시면 180 나오죠. 따라서 1몰 질량은 180g. 근데 절반 0.5몰 있으니까 몇 g? 그렇죠. 90g.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항상 몰 질량은 1몰 질량을 뜻하는 것이고 각각의 화학 식량에다가 뭘 붙이면 된다? g을 붙이면 된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은요.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이때 각각의 몰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질량을 계산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이 얼마인지를 알고요. 그죠? 그 원자량이 1몰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1몰 질량이니까 결과적으로 원자량에다가 몰수를 곱한 게 결과적으로 질량이 되겠죠. 맞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자량이랄지 또는 분자량이랄지 또는 다른 화학식량 같은 것들을 모두 줄여서 그냥 M이라고 적을 겁니다. M, 라지 M. 오케이? 그리고 몰수는 N이라고 적을 거예요. 스몰 N. 넘버입니다. 넘버. 오케이? 그리고 질량은 보통 스몰 W로 이렇게 많이 적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은 몰수 N은 화학식량 N분의
질량 W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화학 식량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만들어낸 식은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걸로 가지고 다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본다면은 포도당이 90g 있으면 과연 몇 몰이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니까 180분의 90g. 따라서 몇 몰 나온다? 0.5몰 나온다.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몰 질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 번째, 몰과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몰 부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몰 부피. 자, 몰 부피는요, 1몰 기체의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는 온리 기체만,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1몰 부피를 가지고 몰 부피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아까 이 1몰에 정해져 있는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그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수가 나오게 됐을 때 이름을 아보가드로라고 붙인 이유는 아보가드로가 분자의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그 당시에 하나의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요,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그리고 압력 조건에서 동일한 부피 속에 동일한 개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이것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체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알았니? 그러면서 모든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다면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가 들어가 있다. 근데 당시 아보가드로는 이거 모른다 그랬었죠? 그지? 그랬는데 이후에 그 조건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 조건은 각각 0도씨 1기압 조건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일정한 부피 속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냈던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만일 요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 내에서 만일 기체 분자가 1몰만큼 있으면은 부피가 얼마지? 이걸 잡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 부피는 어떤 기체나 모두 동일하게 22.4리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랬을 때 이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STP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탠다드 템퍼처, 스탠다드 프레셔. 그런데 아마 문제에서는 0도씨 1기압 이렇게 딱 나올 거고요. 또는 표준 상태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정해진 온도와 압력 조건,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1몰만큼 있으면은 모든 기체들은 다 부피가 얼마다? 22.4리터다.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수소 분자가 1몰만큼 있다. 그럼 부피가 얼마지? 22.4리터. 오케이? 산소 분자가 2몰 있어요. 그럼 얘 부피가 얼마지? 2배. 44.8리터. 그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분자가 예를 들어 0.5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피가 얼마지? 절반. 11.2리터. 예를 들어 NH3 암모니아 기체가 예를 들어 0.25몰 있다. 그러면은 부피가 얼마지? 4분의 1이니까 부피도 4분의 1. 그지? 몇 리터? 5.6리터.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이 가능해 버리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모든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다면은 동일한 부피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모든 기체들은 정해진 몰수에 따라서 정확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기체의 몰수에다가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부피를 22.4로 나눠주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몰수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몰수에다가 22.4를 곱해주면은 무조건 실제 부피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때 몰수는 아까 우리 N이라고 적는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부피는 V라고 적거든요. 따라서 몰수 N은 22.4L 분의 얼마? V. 이렇게 이제 식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됐지? 자, 우리 몰수 계산하는 거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때 몰질량, 그 다음에 몰부피, 이렇게 해서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몰수를 계산하는 과정들이 나왔는데, 몰질량은 어디에서나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자랄지 분자랄지 이온이랄지 화학식량이랄지 화합물이랄지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몰부피는 어디에서만, 기체에서만 적용된다라는 거. 알겠니?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몰수를 계산하는 과정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어떤 기체의 몰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꼭 조건이 어떤 상태? 영도시 1기압 조건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근데 가끔 문제에서 저 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도씨 1기압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돼버린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열팽창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이 실제적으로 부피가 막 변해버립니다. 그죠?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 부피가 많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표준 상태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1몰의 부피가 22.4에서 좀 더 커져 버릴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져 버린다면은 그때는 역시 22.4L의 부피도 더 작아지게 될 겁니다. 온도는 똑같은데 압력이 높아져도 기체의 부피는 작아져요.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게 되면 기체 부피는 커져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만일 표준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가 나온다. 온도도 다르고 압력도 다르다. 그렇다면은 그 경우에는 1몰 부피가 22.4L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럼 1몰의 부피가 얼마지? 계산 안 합니다. 단 문제에서 꼭 보여줘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 실험실의 온도가 15도, 기압은 1기압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기체들이 모두 15도씨 1기압 조건이구나. 이러면서 일단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계속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의 가장 끄트머리에는 꼭 가로쳐 놓고 15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5L이다. 이렇게 딱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몰수 N은 22.4분의 V 이렇게 해서 몰수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만일 저조건이라면은 22.4 대신에 뭘 넣어줘야 돼요? 25를 넣어줘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무가내 이걸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에 따라 값들을 약간 좀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문제를 자세하게 읽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꾸 문제 끄트머리 빼놓고 문제를 자꾸 읽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저기서 잡혀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신경 써서 문제를 보시기 바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몰질량과 몰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사이언스 디저트에 기체 분자량 구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잠깐만 한번 좀 다뤄보면서 지금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네요. 그죠? 그때 기체 부피와 질량을 이용한 기체 분자량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실험 조건은요 0도씨 1기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다? 22.4L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각각 1몰 질량에 즉 분자량에 g을 붙인 만큼의 기체가 들어있고 이것을 분자량으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밑에 보니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가 5.6L 있을 때 어떤 기체가 있어요. 미지의 기체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 X의 부피가 지금 현재 5.6L. 그리고 이때 질량은 4g. 그랬을 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야? 분자량 M. 그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분자량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과연 분자량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이때 몰수에 관련된 내용에서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분자량 M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은, 그지? 넘어가면 하면 되니까 몰수 M분의 질량 W, 요걸 알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뭐는 알아? 뭐는 알아? 질량은 알아. 왜? 질량이 4g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그럼 뭐만 알면 된다? 몰수 M만 알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일단 몰수 N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보니까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22.4L인데 1몰 부피가, 기체가 5.6L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몰수 계산할 수 있겠죠. 그지? 바로 몰수 N은 22.4L분의 실제 부피 V로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지? 그 값을 넣어보면은 22.4L분의 5.6L 얼마 나와요? 4분의 1이 나오네요. 맞죠? 따라서 이 기체의 몰수 N은 0.25몰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럼 다시 위에서 분자량 M은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때 몰수는 0.25몰 분의 질량은 얼마? 4g. 됐습니까? 따라서 분자량 얼마 나온다? 16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공식들을 이용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나오는 화합물의 조성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화합물의 조성에서는요, 2가지 이상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 속에 실질적으로 어떤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실험 방법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 14쪽에는요, 불꽃 반응 실험과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불꽃 반응 실험은요, 어떤 화합물, 그러니까 시료를 예를 들어 백금선이나 니크롬선에다가 이렇게 살짝 묻힌 다음에 불꽃의 겉불꽃 속에 싹 넣어봤을 때 나타나는 색깔을 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실험 방법이 매우 간단하면서 같은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구성 원소들을 찾기 쉽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 반응 실험은 몇 가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약 110여 가지의 원소들을 불꽃 반응 실험으로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몇 가지 중에서도 금속만, 알았니? 그것만 포함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NaCl, 이런 화합물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인 나트륨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나타납니다. CaCl2,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칼슘 때문에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죠. 오케이? 예를 들어 BaCl2 또는 또 다른 물질 뭘 볼 수 있는 KCl 이런 것들도 각각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의 금속 원소들에 의해서만 색깔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꽃 반응 실험은요,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들은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보시면 리튬은 어떤 색깔? 리튬은 붉은색. 그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나트륨. 나트륨은 노란색. 그 다음 뭐 나와 있나요? 칼륨 무슨 색? 보라색. 그 다음이 스트롬튬. 무슨 색? 붉은색. 예전에 스트롬튬 하면은 진한 붉은색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냥 붉은색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뭔가요? 바륨인가요? 바륨 무슨 색? 황록색. 그 다음은 구리? 청록색.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각각의 색깔들, 독특한 불꽃색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색깔이 같거나 또는 비슷한 경우에는 어떤 비교 대상이 없으면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맞지? 이런 단점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때 선 스펙트럼은 그 구성 원소들이 나타내는 독특한 선 스펙트럼들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소들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불꽃 반응색이 같은 리튬이나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도 선 스펙트럼으로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선의 위치나 개수, 굵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원소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선 스펙트럼의 위치는 외우는 건 아니겠죠? 그지? 대신에 또 하나 알아둘 게, 앞서 불꽃 반응 실험 같은 경우에 몇 가지 금속 원소들만 확인한다 그랬는데, 이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 다른 원소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비금속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선 스펙트럼이에요. 오케이?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요 앞에 있는 원소의 확인에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 페이지 15쪽의 탐구자료 살펴보기와 사이언스 디저트 역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칠판 정리하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5쪽까지 내용들을 쭉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5쪽의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사이언스 디저트의 연료의 성분 원소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불꽃 반응 실험이나 또는 선 스펙트럼으로 가지고도 원소를 확인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연소가 되었을 때 생성되는 그 연소 생성물로도 우리가 그 구성 원소들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사이언스 디저트에 보면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 각각 최종 연소 생성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확인하는 실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연소가 되면은 CH4가 두 개의 산소와 만나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야 돼?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생성이 돼야 됩니다. 뭐 물이 생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증기가 생성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런 이산화탄소와 물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실험 방법들이 있죠. 바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석회수를 사용해 보면 되죠. 석회수. 그죠? 이때 투명한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 보면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하는 종이를 이용을 해서 종이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면은 저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 석회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산화탄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나오면 무조건 물,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석회수 반응을 좀 살펴볼 겁니다. 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질까? 실질적으로 이 석회수라고 하는 물질은 수용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이 물에 녹아있는 상태의 용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석회수라고 하는 이 수용액은요, 석회수라고 하는 수용액은 CaOH2라고 적는 수산화 칼슘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저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죠. 그 반응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CaOH2라고 하는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요, 이 안에서 CaCO3, 자, 읽을 때는 탄산칼슘이겠죠? 이런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생성이 됩니다. 앞에 개수는 좀 무시를 할게요. 이랬을 때 요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 요 물질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체 앙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석회수라고 하는 물질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안에 흰색 고체들이 딱 만들어지니까 용액 자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고체 앙금들이 밑으로 쫙 가라앉겠죠. 맞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밑에는 앙금이 가라앉아 있고 위쪽은 다시 투명한 상태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석회수 반응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 앙금 생성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물이 만들어지는, 즉
염기와 산이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 화학원 제일 마지막 뒤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좀 살펴볼 건데,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특히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중화 반응을 거쳐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석회수도 그때 한 가지의 예로 나올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내용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16쪽으로 갑니다. 16쪽으로 가시면은 화학식의 결정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분자식, 그리고 두 번째가 실험식, 그리고 세 번째가 시성식, 그리고 네 번째가 구조식.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의 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의 물질을 저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식초의 재료인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식으로 표현하면은 C2H4O2입니다. 자, 여기서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식을 분자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 내에는 탄소가 몇 개? 2개. 수소가 몇 개? 4개. 산소가 몇 개? 2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실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구성 원소의 종류와 함께 그 원소들의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을 실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었던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실제 개수는 2개, 4개,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저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버리면은 다 2로 나눠서 1, 2, 1로 적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1은 당연히 생략을 할 것이고 CH2O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분자식을 보면은 실제로 그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와 그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랑 알 수 있는 거랑은 다르게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종류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씩 결합이 돼서 분자가 형성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자식과 실험식은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분자식이 실험식으로 바뀔 때는 각각의 원소의 실제 개수를 n분의 1을 한 겁니다. n분의 1을 한 거죠. 맞지? 그런데 반대로 실험식을 분자식으로 바꿨을 때는 각각의 개수에다가 n을 곱해준 것. 맞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실험식을 알고 있다면은 그 실험식으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자식은 얼마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시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성질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보여주는 식. 알겠지? 아마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물질 아마 중학교 때부터 봤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계속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세트산을 C2H4O2라고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세트산을 보면은 CH3COOH라고 적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만약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왜 식을 적을 때 저렇게 적어요? 왜 탄소 따로 적고 수소는 3개, 1개 따로 적고 산소도 왜 따로 적고 막 이래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걸 중학교 학생들이 물어본다면은 이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알았니? 그래서 만약 중학교 학생들이 물어본다면은 아예 그냥 외워. 일단 그냥 아세트산 이렇게 적으니까 알아주세요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소화합물 그 부분을 배우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작용기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그때는 왜 이제 아세트산을 이렇게 적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얘네들은 뒤에다가 COOH를 적어줌으로써 얘네들이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대략적인 이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시성식 그리고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분자 구조 따질 때 각각의 결합들을 결합선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런 방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구조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는 내용은 화학식 중에서 바로 요 분자식 그리고 요 실험식이 중요한 거고, 시성식이나 구조식은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예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식이 C6H12O6예요. 이게 하나의 분자거든요. 그런데 실험식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소 종류 다 적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CH2O라고 적겠죠. 맞지? 그럼 앞서 봤었던 아세트산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도당이랑 실험식이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실험식만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분자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만 물질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만일 포도당을 시성식으로 적어주면은요, C6H2O6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도당 같은 물질이 탄수화물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맞나요? 탄수화물의 종류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뭐 엿당, 설탕, 아니면은 뭐 녹말이랄지 또는 뭐 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 물질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잖아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가 탄소와 수, 물로 표현할 수 있는 화합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은 아, 저것은 탄수화물의 일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지. 포도당 구조식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포도당 구조식 이게 뭐 포도당 구조식인데 알아둘 필요는 특별히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분자식하고 실험식. 됐나요? 자, 교재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자, 화학식의 분자식,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모두 나타낸 화학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단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He, 원소 기호만 적어주면은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라고 적어줘야 되죠. 산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물 같은 경우에는 H2O,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보고 있는 포도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그랬을 때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설탕이 만들어질 거예요.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설탕,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당류 같은 물질이거든요. 그랬을 때 원래 포도당은 C6H12O6잖아요. 맞죠? 근데 얘네들이 두 개가 결합을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C12개에다가 수소 24개에다가 산소 1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안에서 물이 하나 뽑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12개에 수소 22개에 산소는 11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물이 하나 생성되는 것. 이렇게 해서 설탕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분자식을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어찌됐건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원소의 종류, 개수 정확하게 다 표현한 것을 분자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하지만 그 아래 나와 있는 실험식은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나 이온의 종류와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화학식. 그래서 우리는 실험식을 보고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요. 그 실험식에다가 각각 n을 곱해가지고 다양한 분자식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우리 앞에서 화학식량 따졌을 때 화학식량 중에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겠죠? 요거의 실험식량. 맞지? 그러니까 12짜리 하나, 1짜리 2개, 16짜리 하나. 맞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물질의 실험식량은 3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밑에 보시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 나와 있네요.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90도씨 1기압에서 실험식이 같은 기체 상태의 탄화수소 A와 B. 일단은 A와 B는 둘 다 실험식이 동일하면서 이름은 탄화수소라고 표현했었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탄화수소라고 부르는 물질은 탄소 X개랑 수소 Y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탄화수소입니다. 그런데
A와 B의 실험식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 상태에서 각각 13g씩 실린더에 넣은 상태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두 가지의 실린더가 나와 있는데 두 개의 실린더가 나와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g을 넣었을 때 부피가 몇 리터? 부피가 몇 리터? 5리터. 맞습니까?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3g을 넣었을 때 부피가 얼마? 15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문제에서 실험 조건을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조건은 90도씨 1기압 조건이에요. 그렇다면은 일단 표준 상태는 아니네요. 맞죠? 근데 문제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9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다? 얼마다? 30리터다.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13g 넣었을 때 지금 부피가 얼마야? 5리터.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속에는 지금 현재 1몰 부피가 30리터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전체 6분의 1밖에 없네요. 맞죠? 따라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A의 몰수는 6분의 1몰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몰 부피가 30리터인데 15리터가 존재하니까 절반이 있구나. 따라서 몇 몰? 2분의 1몰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A와 B는 동일하게 13g씩 넣어놨는데 동일한 질량에서 A는 6분의 1몰,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몰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A가 B보다 3배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다. B가 3배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B의 몰수가 3배만큼 더 많다면은 당연히 A가 훨씬 더 무거울 거라는 거. 그죠? 당연히 B보다 몇 배 무겁다? 3배 무겁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분자의 몰수는 A보다 B가 몇 배 많아요? 3배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분자량을 비교했을 때 분자량 동일한 질량에서 B가 3배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 A가 무겁다. 맞지? 그것도 B 하나보다 A는 몇 배 무겁다? 3배 무겁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둘은 실험식은 똑같은데 분자량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분자량이 다른 것이고 B를 만드는 분자량보다 A를 만드는 분자량이 3배 무거우니까 B의 분자식에다가 3을 곱해주면은 A의 분자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기억, 가에서 A는 6분의 1몰이다. 계산됐죠? 6분의 1몰. 기억은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분자량은 A가 B의 3배이다. A가 B의 3배이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디귿, 나에서 B의 분자식은 C2H2이다. 볼까요? 지금 현재 B의 몰수가 몇 몰? 2분의 1몰. 맞지? 그럼 이때 0.5몰이 있을 때 지금 질량이 얼마야? 13g이거든. 맞지? 그러면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B의 분자량 M은요? 알겠니? 우리 아까 몰수 N은 분자량 N분의 질량 W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N분의 W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몰수 몇 몰? 0.5몰. 그죠? 질량은 얼마? 13g. 맞지? 그럼 분자량 얼마다? 26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B의 분자량은 26이야. 그러면 이때 쟤네들은 오로지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CXHY계로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만일 탄소가 1개가 있어요. 알겠니? 그럼 수소가 몇 개가 붙어야 되는 거지? 수소가 몇 개 붙어야 돼? 수소 몇 개 붙어야 되니? 응? 봐봐. 2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자량이 26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탄소는 하나당 12만큼의 원자량, 수소는 1만큼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탄소가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이 안에 12만큼의 탄소 원자량 빼고 남는 게 다 수소라는 거잖아요. 몇 개가 붙어야 돼? 14개가 붙어야지.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탄소 원자는 수소와 결합할 수 있는 위치가
하나당 최대 4개밖에 안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가 14개가 붙을 수 있는 조건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탄소가 2개 붙으면 어떻게 되지? 탄소가 2개가 붙으면은 탄소 2개가 24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수소가 몇 개 붙어주면 돼? 그렇죠. 수소가 2개가 붙어주면 되죠. 근데 이 조건은 가능하거든? 왜냐하면은 탄소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각각 탄소가 손을 4개씩 뻗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탄소 사이에 3번 이렇게 손을 맞잡아 버리면은 이때 남는 손 하나하나씩에 수소를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거 조건 가능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 탄소가 3개라면은요, 탄소가 3개라면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 얼마가 돼버려요? 이것만으로도 36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가능한 조건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의 분자량이 26이 나왔으니까 우리 26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물질의 분자식은 C2H2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됐니? 디귿에서는 C의 분자식이 C2H2이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C2H2. 그래서 지금 디귿도 맞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5번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봐봐요. 이때 얘가 C2H2야. 그러면은 실험식은 뭐야? 실험식은? 그렇죠. CH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문제에서 A와 B는 실험식이 똑같다며. 그러면은 A의 실험식도 CH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까 A의 분자량이 B보다 몇 배? 3배 커. 맞죠? 그러면 하나의 분자가 B가 C2H2라면은 얘보다 3배 무거우려면은요, C가 몇 개 붙어야 돼요? C가 6개 붙어야 되죠. 그리고 수소 몇 개 붙어야 됩니까? 6개 붙어야 되죠. C2H6. 알겠니? C6H6. 바로 이것이 A의 분자식이다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문제는 풀어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항상 비슷비슷하니까 비슷한 유형들을 여러 번 풀어보면은 이런 문제는 거의 기본으로 될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페이지 17쪽과 그 다음에 18쪽 그리고 19쪽까지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한꺼번에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뭘 구한다? 실험식을 구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연소 분석 실험 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질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그 물질 속에 어떤 구성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구성 원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구성 원소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이 장치를 고안해낸 사람이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비히 분석 장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17쪽에 연소 분석 실험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뒷장으로 넘어가 18쪽으로 가도 연소 분석 실험 장치가 있고, 그 뒤로 또 넘어가도 연소 분석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죠. 그지? 그런데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료를 넣어둘 수 있는 연소관이 있습니다. 연소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알고자 하는 물질을 집어넣을 거예요. 알았어?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시료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가열을 해주는 거야. 이 부분을 가열을 해주는 건데, 어떤 물질이 가열되어서 연소가 되기 위해선 항상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를 넣어줄 겁니다. 근데 이때 넣어주는 산소가 건조 공기예요. 건조 산소. 알았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산소만 집어넣어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할 때는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공기 자체가 건조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건조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증기가 제거된 상태. 알았지? 어찌됐건 산소만 집어넣었다. 그래서 연소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원소에 따라서 각각 연소 생성물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서 요 시료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를 쓸 겁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또는 탄소와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료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지만 탄화수소를 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은 아, 저 안에는 탄소와 수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그런데 어찌됐건 시료 속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연소 생성물로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물이 생성된다는 걸 꼭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만일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소는 이산화탄소나 또는 수증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료가 연소관 내에서 연소가 되고 나면은요, 그 연소 생성물들이 관을 따라서 두 개의 U자관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두 개의 U자관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각각 U자관에는 물질들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 U자관에는 염화칼슘 CaCl2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U자관에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NaOH, 수산화나트륨이랄지 또는 KOH, 수산화칼륨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이 안에서 뭐가 생성돼요? 이산화탄소나 또는 물 같은 것들이 막 생성이 될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이 U자관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요 염화칼슘관에서는 H2O, 물이 흡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여기 수산화나트륨, 여기서 흡수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험 전에 U자간의 질량을 각각 재보고요. 그리고 나서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각 또 U자간의 질량을 재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U자간에서 처음보다 증가한 질량이 흡수한 물의 질량이다. 그리고 두 번째 관에서 또 증가한 질량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내용을, 이 실험 장치를 조금 더 보강을 하자면요, 아까 우리 연소관에다가 집어넣을 때 건조 공기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랬을 때 건조 공기는 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앞쪽에다가 또 하나의 이렇게 관을 설치를 해서 이 관에다가 CaCl2 염화칼슘을 채워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 때 그 공기가 염화칼슘관을 지나가는 동안에 아까 염화칼슘 뭘 흡수할 수 있다고요? 물 흡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증기가 저 염화칼슘관에서 제거가 돼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건조 공기 상태로 연소관 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랬을 때 건조 공기를 꼭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 내부에서 뭐가 생성되니까? 물이 생성되니까. 만약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다면 실험에 오차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건조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소관 내에다가 여기다가 산화구리2라고 하는 물질도 집어넣어요. 산화구리2. 이 산화구리2가 CuO라고 쓰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저 물질을 넣어주는 이유는 실험과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저 산화구리2를 넣어주는 이유는 저 산화구리2라고 부르는 저 CuO가 가열이 되면은 구리랑 다시 산소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 산화구리2가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요 구리가 붉은색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시료를 연소를 할 건데 저 시료가 완전히 다 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눈으로 봤을 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안에다가 산화구리2를 딱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가열이 되면서 시료가 연소가 될 때 그 시료가 산화구리에서 나오는 산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뜯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넣어줬을 때는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붉은색으로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시료가 완전히 다 연소가 돼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얘네들이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뀔 필요가 없잖아요. 공급되는 산소를 가지고 다시 검은색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붉은색이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때는 시료가 완전히 다 연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니? 그래서 실험의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화구리 2를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었다. 그것들을 각각 이렇게 염화칼슘관이나 수산화나트륨관을 설치를 해서 각각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관에는 염화칼슘, 두 번째에다가는 수산화나트륨을 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위치를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둘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요? 둘의 위치를 바꾸면 서로 다른 걸 흡수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위치를 바꿔도 수산화나트륨은 이산화탄소를, 그 다음에 염화칼슘과는 물을 흡수할 거거든요. 둘의 위치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둘의 위치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둘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수산화나트륨관이 먼저 있죠. 그럼 수산화나트륨관에서 뭘 흡수해? 이산화탄소 흡수할 거거든요. 근데 수산화나트륨관에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원리가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같은 이런 물질들은 강한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탄산이라고 하는 게 산이란 말이야. 근데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수산화나트륨관을 앞에다가 놓으면 이산화탄소가 일단 흡수가 될 텐데 그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증기가 생겨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원래 실험에서 생겼던 수증기를 말고 여기에서 또 다른 수증기가 생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험에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둘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염화나트륨관, 두 번째는 수산화나트륨 같은 염기성 물질들. 이해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요 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A, B, C가 딱 나와요. 그래놓고 뭐 집어넣는지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물어보는 것. A와 B는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그지? 둘 다 염화칼슘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B와 C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없다죠. 맞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만약 이걸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다면은 그런 문제가 전혀 나올 수가 없겠죠. 맞지? B와 C의 위치가 막 바뀔 수가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A에 뭐가 들어가든 B랑 C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 실험기구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뭘 알고자 한다? 실험식을 알고자 한다. 오케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저 연소 분석 실험 장치로 가지고 실험식을 구하고 분자식을 계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헷갈리는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수치를 넣어서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 전에 우리가 요거 하나만 먼저 좀 따져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량백분율. 이 질량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합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원소의 질량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것을 질량백분율이라고 하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선생님 전체 몸의 질량에서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 전체 몸무게가 60kg일 때 그때 머리의 무게가 20kg이다. 그러면은 나는 6분의 2 곱하기 100 해가지고 머리의 질량백분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33.3%를 차지하고 있겠네요. 머리의 질량이. 맞지? 이런 식으로 질량백분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질량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합물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 구성 원소들의 질량백분율은 항상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은 간단해요. 질량백분율은 전체 질량분의 특정 원소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전체 질량을 그냥 1몰 질량으로 넣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1몰 질량으로 넣어주면은 이때 화합물의 1몰 질량 속에 각각 구성 원소들이 몇 몰씩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소들의 질량을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질량 배분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오케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얼마? 44죠. 오케이? 그럼 1몰 있으면 얘는 44g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질량 배분율은 얼마냐 이거지. 탄소의 질량 배분율. 그러면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1몰이 있으면은, 그지? 전체 질량 44g. 근데 그 속에 탄소가 1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분자가 1몰 있다면은 탄소가 지금 현재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1몰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탄소 1몰의 질량은 12g. 맞죠? 곱하기 100. 이게 탄소의 질량 배분율이야.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44g 속에 1몰 있으면 2몰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지? 16자리가 2개 있으면은 32g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질량 배분율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물 볼까요? 물 H2O. H2O 같은 경우에는 1몰 있으면은 18의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이면 돼요. 그죠? 그럼 이때 수소의 질량 배분율은? 하고 물어보면은 1몰 있을 때 18이죠. 거기다가 1몰당 2개씩 들어있으니까 2몰. 그죠? 그러면은 2g. 맞지? 수소 하나가 1이니까 곱하기 100. 이게 수소의 질량 배분율.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1몰 있으면 18g 속에 하나씩 있으니까 1몰 16g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산소의 질량 배분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항상 화합물의 질량에 비례해서 질량 배분율에 따라 각각의 원소들의 질량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량 배분율까지 알고 있다면은 앞서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서 요 흡수한 물의 질량에서 우리는 수소의 질량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양에서 우리는 탄소의 질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탄소랑 수소는 모두 다 시료 속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되니? 자,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 뒤로 한번 넘어가서 페이지 18쪽을 좀 보시기 바라요. 18쪽을 보시면은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원소 분석을 이용한 실험식 구하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이 시료가 지금 현재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용하는 양은 얼마다? 90mg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 가열해서 이후에 염화칼슘을 채운 관과 수산화나트륨관을 채운 관의 증가한 질량을 봤더니 염화칼슘관은 얼마 증가했어요? 얼마 증가했어? 54mg 증가했죠. 그리고 수산화나트륨관은 132mg이 증가를 했네요. 맞죠? 다시 염화칼슘관에서는 뭘 흡수한다? H2O로 흡수하죠. 그러면은 실험 전과 실험 후에 54mg만큼이 차이가 난다면은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54mg은 모두 다 뭐의 질량이다? 흡수한 물의 질량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산화나트륨은 뭘 흡수해? CO2, 이산화탄소 흡수하죠. 그런데 132mg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이 안에서 지금 현재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132mg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런데 이 시료가 지금 현재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소 때문에 물이 나와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산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증가한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산소만의 질량을 딱 바로 찾아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과정은 이렇게 갑니다. 염화칼슘간의 증가한 질량은 물의 질량. 근데 그 물의 질량에서 우리는 수소의 질량만을 찾을 거예요. 알았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때 수소의 질량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전체 질량 54mg 속에, 알았니?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질량 백분율, 요거죠. 요걸 곱해주면 되거든. 굳이 뭐 퍼센테이지로 바꿀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돼? 18분의 2, 즉 9분의 1을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수소의 질량은 얼마? 6mg이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로 수산화탄소간에서 이산화탄소를 132mg 흡수했다. 그럼 이 안에서는 우리는 탄소의 질량만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은 132mg의 전체 이산화탄소 중에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 백분율, 그지? 44분의 12를 곱해줄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 36mg만큼이 나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각각 수소 질량, 탄소 질량까지는 찾았어요. 하나 더 찾아야지. 뭐? 산소 질량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산소의 질량은 아까 우리 시로 얼마 사용하고 있다? 90mg. 맞죠? 근데 그 90mg의 시로 속에 탄소가 36, 수소가 6g 들어가, 6mg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산소의 질량은 전체 90mg에서 탄소 36과 수소 6을 뺀 것만큼일 거 아니야. 얼마 나오죠? 그렇죠. 48mg이 나오겠죠. 이게 각각 시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질량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실험식을 구할 거예요. 실험식을. 근데 저 실험식이라고 하는 게 원소의 종류와 함께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안에 탄소, 수소, 산소가 실제로 질량이 이만큼씩 들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몰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몰수가 몇 개일 때, 몰수가 딱 나왔을 때 몇 개씩 실제로 결합해서 시료를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각각 실제로 몇 몰씩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니?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위가 미리그램 단위예요. 근데 원래 몰수 계산할 때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질량의 단위가 그램 단위가 돼야 되거든? 그럼 미리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무시를 해버립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90g을 사용을 했다. 알았니? 그럼 나머지를 다 그램으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면서 각각 몰수를 한번 다 계산을 해보자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실험식이고 정수비니까. 그러면은 수소는 6g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 1로 나눠주면 되지. 이해되니? 그럼 몇 몰? 6몰. 원래 2몰 이거 아니겠죠? 근데 그냥 그램으로 바꿨기 때문에 6몰이라고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로 나눠주면 돼? 12로 나눠주면 되지. 몇 몰? 3몰. 그러면 수소는 1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몇 몰? 3몰.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아,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안에는 탄소가 6몰, 그 다음에 수소가 3몰이죠. 탄소가 3몰, 수소가 6몰, 그 다음에 산소가 3몰만큼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진짜로 몇 개씩 붙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탄소랑 산소에 비해서 수소는 2배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물질의 실험식은 얘네들이 3, 6, 3이 나왔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C, H2에 5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물질의 실험식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이 물질에는 지금 현재 이 시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험식이 뭐구나? CH2O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분자식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릅니다. 알았니? 대신에 분자식을 만들려면은 실험식에다가 몇 배를 해줘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의 분자량이 180이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뭐까지 했어? 실험식까지 했지. 맞지? 그러면 실험식 량 계산할 수 있죠?
실험식 양은 12에다가 1짜리 2개에다가 16짜리 더해주면 되잖아요. 얼마? 30이지. 그러면 일단 이런 조건이 없다면은 우리는 실험식 그리고 실험식 양까지는 확인해요. 맞죠? 그런데 이 물질의 분자량이 180이다라는 조건이 딱 나오면은 지금 실험식 양이 얼마야? 30이지. 몇 배 차이나? 6배. 그렇다면은 이 안에는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가 들어가 있는 분자가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이게 3, 6, 3인데 왜 6, 12, 6이 나와요? 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자식까지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자량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면은 우리는 뭐까지? 실험식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험식 양까지는 확인할 수 있되 분자식 자체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연소 분석 실험 장치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뒤쪽에 19쪽에 보시면은요. 기출문제 다시 보기에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면은 그 실험 장치를 봤을 때 지금 건조제가 들어가 있는 관이 있죠. 제일 첫 번째. 그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염화칼슘관이 들어가 있겠지. 염화칼슘이. 그래 놓고 나머지 A관, B관 딱 적혀 있잖아요. A관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A관은 염화칼슘. 그죠? B는 수산화나트륨.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A, B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아마 조금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해보시면은 쉽게 계산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따져보면서 1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나머지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는 몇 문제 좀 다뤄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뒤에 있는 문제를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